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이 수능일이죠.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미련 없이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 졸이며 간절히 기도하실 부모님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 혁신위와 이준석 창당설 등 정치권 이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기에 놓인 정의당의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준우 비대위원장에게 정의당 혁신 방향을 물어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거의 곧 막바지 수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후에 기자회견,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례적으로 꽤 오랜 시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다자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양자회담은 중요한 현안만 다루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달랐습니다. 에이펙 회의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저택에서 두 정상이 별도 회동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장엔 미중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이 배석을 했고요. 양측은 업무 오찬을 함께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 5시간을 넘겼습니다. 5시간. 예. 두 정상 모두 공개 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정상이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기자회견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지만 우선 양국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상 간의 한라인과 국방장관급 직접 소통 구조가 보온될 가능성 있습니다. 네. 미중이 또 각각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데요. 우선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밀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규제 등에 관한 협력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미국 측의 공급망 제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분쟁 상황을 포함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곧 또 합의에도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번 일정이 오는 18일까지 2박 4일의 일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상들이 참석을 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정은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여부입니다. 네. 물론 역시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협력 활성화에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경제 현안이 역시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상도 올 텐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립니까? 네, 열릴 것이라고 오늘 간밤에 일본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현안이 나올지 아직 구체화된 거, 발표된 것은 없지만 역시나 경제협력 문제 등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아가서 한미일 또 한일 정상들이 또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경제 외교 측면이 이제 강하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 네, 네. 그 에이펙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올라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일단 경제에 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다변화와 무역 또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에이펙 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성에 맞춰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제안하면서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까지 포함시킨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정부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세 곳과 충북 제주에 주택 8만 호 추가로 짓기로 했다죠? 네, 정부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구리실대, 구리 토평 2지구에 18,500가구를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 배후 단지인 오산 세교 3지구엔 3만 1,000가구, 용인 2동지구에 16,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급을 하는 이유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동시에 수도권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주택 수요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에는 얼마나 공급하나요? 네,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 조성에 나섭니다. 청주 분평 2지구에 9,000가구, 제주 화북 2지구는 5,500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을 통해서 모두 전국 5곳에 주택 8만 호가 추가로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또 정부 공급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민간 택지 공급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들 지역도 당연히 청약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첫 사전 청약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택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3기 신도시 사례처럼 택지 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힐 경우에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지연되는 곳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 택지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값 너무 오르고 있죠. 또 고금리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길게 남은 만큼 변수가 많아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다음에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죠? 네, 여야 모두 김 후보자의 근무 중에 주식 거래, 또 골프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최근 가장 민감한 이슈인 그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선 네네. 먼저 고개를 김 후보자가 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이던 때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도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여야는 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을 포함해서 근무 시간에 이뤄진 50여 차례 주식 거래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죄송하다 이렇게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언뜻 봤는데 네.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합참의장이 되면 골프를 칠 겁니까 했더니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골프 논란, 방금 말씀드린 거 골프 논란 얘기인데요. 네. 휴일에만 골프를 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박도 했어요. 네, 여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 좀 그런 엄호들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골프 문제는 본인도 군 생활을 했지만 비난이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자제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규정이나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엄호를 했고요. 네네. 역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도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이고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휴무나 휴일에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 입장이 변수인 것 같아요.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야당은 한마디로 민주당은 인사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급기야 한때 청문회장을 도중에 집단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하고 골프도 쳤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서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네. 같은 당의 송옥주 의원도 지난해 9, 10월에 그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집중됐었는데 후보자는 10월에 골프장을 6번을 갔다면서 주말이고 또 공휴일이니까 골프해도 되지 않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급기야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도저히 의혹 해소가 안 된다면서 청문회장을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합참 의장이 된다면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또 강조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야당이 이제 집단 퇴장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그 청문회 중에 김 후보자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주요한 내용인데요. 김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9.19 군사 합의로 군사적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9.19 합의 때문에 감시 능력 태세에서 공간적 또 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9.19 합의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희초등학교 신임교사 사건 상황 다시 알아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신임교사 사건에서 경찰이 이른바 학부모 갑질 논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족 측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가 종결이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사촌 오빠인 박도용 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잘라 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또 핵심 의혹인 숨진 교사의 개인 전화로 학부모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박 씨는 경찰이 학부모가 직접 고인의 번호로 연락하지 않았고 내선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경찰에 물어보니까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했다면서 추정된다. 예, 추정으로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족 측 입장에서는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박 씨는 그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와 숨진 교사의 통화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숨진 동생이 지난 7월에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 학부모에게서 부재중 통화가 와 있었다면서 동생이 이 병원 진료 후에 연락을 했는데 이 학부모와 6분 동안 통화한 것을 본인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분이요? 네, 6분이나 통화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이 이 6분이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갑질 이야기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확실한 확인 없이 수사를 끝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게 느낄 수는 있겠어요. 네. 일단 박 씨 측 유족 측은 그래서 계속 교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까?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서희초 교사 이후에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의 유족들과 함께 연대해서 교권 침해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동시에 유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가겠다. 이 문제들을 연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엔 사기 사건 소식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 모녀가 이웃들에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면서 투자를 권유한 뒤에 수백억 원, 수십억 원 아닙니다.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 일어났다죠? 네, 사건이 일어난 곳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가게 주인과 그 딸인데요. 네. 사건의 시작은 사실 이렇습니다. 소문난 부자였던 가게 주인 70대인 안모 씨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솔깃할 수 있죠? 네, 충분히 솔깃할 수 있는데요. 그 돈 버는 구체적인 방법이 LH 모래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 모래 사업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 자기 남동생이 LH 본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그중에 이 모래 사업에 투자를 하면 2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만 원이면 2천 원인가요?
네, 그런 정도 되죠. 예, 예,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 정도 이자를 주고 원금은 사업 수익이 돌아오면 그 돌려주겠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도 되고 예. 같이 이자도 나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빨리 가져오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이 말을 듣고 지난 2021년 8월부터 무려 45차례에 걸쳐서 35억 원을 안 씨에게 건넸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이웃들도 이런 말만 듣고 뭐 여유 자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또 전 재산까지 털어서 투자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까보니까 그 당연히 이 사업 예상대로 가짜였군요. 네. 확인을 해보니 가짜였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은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비슷한 사기들을 보면 보통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줘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입소문을 타고 이제 네. 많이 오는데 이렇게 네. 초반에 안심을 시켜서 아무래도 돈을 더 유도하는 식이면 이번에도 뭐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그 수익을 배분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자가 몇 번 나왔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을 하는데요. 이 네네. 이자로 지급이 된 돈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돌려막기였던 셈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다른 사람은 해주지 않는다. 너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뭐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군요. 유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한 겁니까? 네, 일단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잠적한 이들 안씨 모녀를 출국 금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딸의 계좌를 이미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들 그 안씨 모녀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 및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 오후에 걸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이 일부 서쪽 지역으로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전주 10도 등 6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 영하로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까지 전국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내일과 모레는 악천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지만 충북과 전북 동부는 2에서 7, 최대 10cm의 눈이 쌓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어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겠고요. 오늘 오후 서해 먼바다,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내일은 대부분 해상의 물결 또한 높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일부 산지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늘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는 오전 8시 10분 수험생 입실 시간에 맞춰서 집중 배차 시간이 조정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만약 운전 중이시라면 경적 및 소음 유발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현재 여의도를 지나는 길목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붐비고 있는데요. 구리 쪽 강변북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은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같은 방향도 천호대교에서 성수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부터 서초 사이 5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도 잠원에서 서초 사이 서울시 구간 더디고 이후 서울 요금소와 남사 일대로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이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정의당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김준우 정의당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비대위원장님 제가 짧은 퀴즈 하나 낼게요. 아, 네. 1.83%. 네. 이 수치가 뭐죠? 기억하기 싫은 숫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난 아마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이 얻은 득표율을 득표율입니다. 권수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그때는 당 적이 없는 상태여서 아, 그렇습니까? 저에게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네. 진보당과 큰 차이 없는 1%대 득표율. 네네. 따가운 민심 여기 담긴 의미 짤막하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예. 이제 워낙 정권 심판 선거로 됐을 경우에는 네네. 유권자분들께서 좀 민주당 쪽에 표를 몰아주는 그래서 다른 정당에 대한 표는 약간 마음의 여유가 없달까? 그렇죠. 사표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 지역구 선거에서 많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네네. 제3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더라도 많이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요. 그래서 같은 소선거구제를 하지만 프랑스는 비례대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거든요. 네네. 그런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게 현재 좀 제도라는 점에서 저는 좀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아직 진보정당 혹은 정의당이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성찰과 평가, 반성을 제가 빼놓을 수는 없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지도부가 하차를 하고 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김 위원장님이 구원투수로 나섰어요. 네. 이유는요? 네. 이제 저는 사실은 뭐 특별히 이렇게 정치인의 지향을 갖고 있거나 뭐 최근에도 한 2년 넘게 당 적 자체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본래는 당적이 있었는데 잠깐 떠나 계신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뭐 이제 국가에서 무슨 위원 같은 걸 하려면 당원이 될 수 없는 규정들이 제가 볼 때는 독소 조항인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으로 떠나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예.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당적이 없고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뭐 특별히 제가 또 뭐 출마를 계획한다거나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계획하거나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제 20년 넘게 저한테 투표할 자유, 투표의 선택지를 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 당이 너무 위기라고 하니 예. 응원석에만 있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네. 제가 조금이라도 이 비대위 기간 한 2-3달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 추격조의 역할을 하겠다. 제가 뭐 선발감은 아니지만 원포인트 여튼 릴리프로 등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그래도 위원장으로 등판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비대위 위원이 이제 인선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총 7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나마 좀 알려진 분은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 예. 저희 비례대표 의원 예. 하셨고 국방 전문가고요. 네.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당내 인사로 이제 전 대표나 뭐 네. 지역 도당 위원장 이런 네네. 분들로 지금 선임이 돼 있고 지금 여성 TO로 한두 명 정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네. 지금 약간 개문발차한 상황인데요. 네. 그 노동계에서 여성 리더를 좀 찾고 있는데 타진 중인데 워낙 좀 저희가 급하게 출발하다 보니까 네. 아직은 후보군께서 좀 고민하고 네.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꼭 그런 분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 목표 네. 그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저희 그 당에는 대부분 전국위원회라는 대의 기구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취임하거나 임명되기 전에 전국위원회를 정의당에서 열어서 하나는 비대위를 출범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법 형식적으로는 제가 당대표로 이제 기입이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앞에 전제로 이제 뭐 선거연합 신당 추진이라는 걸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한 비대위라서 이제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네네. 게 이제 이 비대위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새롭게 저희는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다른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고요. 예, 예. 그럼 아마 제 소임은 다 하고 예. 추격조로서 역할은 다 하고 이제 강판해도 되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선거 연합 정당 아무래도 그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3지대 정치 세력까지 연합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 연합 정당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요 방식 선거 연합 방식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선거연합 방식은 이제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랑 같은 브랜드, 같은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예. 영구 합당 방식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게 이제 영국이나 뭐 예. 프랑스나 뭐 예.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하여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예.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정의당에 입당을 하되 예. 그분들과 논의해서 당명을 바꿉니다. 네. 당명을 바꾸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녹색당이랑 하게 된다면 뭐 예. 녹색과 정의연합 뭐 이렇게 당명을 좀 바꾸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선거를 대행하는데 그러니까 당명은 하나예요. 네. 둘이 합치면 네. 만약에 당이 한 4개가 합치면 되게 길어지겠네요. 아 그러면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야겠죠. 막 이게 단어 하나씩 따오기보다는 네, 그렇게 뭐 진보 모자이크가 됐든 뭐 무지개 연합이 됐든 뭐 이제 다양한 예컨대.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예,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비례와 지역구가 모두 동일한 당명으로 선거를 대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저희는 비례 위성 정당은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유럽에서 하는 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민주당의 그 예전에 사무총장 하셨던 윤호중 의원이라고 네네.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작년 12월에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갑자기 툭 나와서 원 저작권자는 아니고 예. 정치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 고민을 하신 분들은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건 사실 상식인데 네네. 국민들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엔 좀 느닷없이 보일 거라는 점, 네네.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있고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연합할 대상이 기준 즉 연합 대상 범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컨대 네. 그 이제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 중인 이준석 대표와 연합 가능합니까? 뭐 일단 벌써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가치 연합이라서 네네. 뭐 기후 위기, 노동 위기 예. 이런 것 지역 소멸 위기에 예. 맞서려고 하는 분들과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 예. 묻지마 연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2000년에 민국당 같은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 당에서는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국회 계류 중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노란봉투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냐라고 그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찬성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후 위기, 노동 위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협상 테이블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 뵐 텐데 일단은 최소한 창준이 정도는 돼야 강령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알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아직 탈당도 안 하셨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그 정치적 여정을 보면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도 뭐 방송도 많이 같이 하고 뭐 그런데 그냥 보수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4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응원을 했거든요. 새보수당 화이팅 이랬는데 마지막에 합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급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바쁘시고 저희가 거기엔 좀 접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하기로는 이제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하니 아주 그 대표적인 법안 그런 걸로 이제 가치를 이제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건 강령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서 이건 가능하겠구나 할 때 우리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90년대 제3지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분들, 교집합에 있는 분들을 의미한 시절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저희 같은 진보정당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국힘 반민주당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비명 비윤 모여라라는 인물 중심의 어떤 제3지대로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거기에 동참하기에는 저희 지지자분들이 많진 않지만 예.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 네, 통과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후보가 비례대표 1, 2번을 가져가지 않고 네. 양보하겠다. 네. 어떤 취지입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선거연합정당 한다니까 야 이거 너희 의석수 늘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이른바 봉쇄 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1%의 지지율이 있으면 1%의 의석을 가져가죠. 저희는 3%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바깥에 있어서 아직 원내에 그동안 못 들어오신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예, 뭐 예.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그럼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런데 견인해서 시너지를 낸다. 네, 근데 예. 저희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으니 그렇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가 뭘까?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장제원 불출마, 그럼 부산 사상, 국민의힘 공천이면 당선 이런 지역구가 저희한테 없어요. 예, 예. 전국이 험지예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비례 1, 2번을 내드려야지. 예.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정의당 이제 끝났다. 정의당 잘해 한두석이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한두석도 바깥으로 열겠습니다. 예. 그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주당이나 국힘에 제가 비대위원장이면 네. 그럴 리는 없지만 다양한 정치적 옵션이 있는데 예. 정의당이 갖고 있는 자원이 한계적입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걸 바깥으로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저는 보실 다부지게 수 하고 있게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자차하면 저희 몫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네.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 근데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하고 그 정도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필요할 정도로 정의당의 상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웃으면서 어쨌든 얘기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관건은 네. 이제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네. 전략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통할까? 다시 말해서 네. 다분히 이제 뭐 사람들이 보기엔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접근이다 네, 이렇게 네, 볼 네.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정의당 나아가선 진보 정당이 처한 어떤 위기 네. 이거를 극복하는데 뭐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네. 뭐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매우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어려운 게요. 네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얼마나 됐을까요? 화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이제 됐는데 네. 원래 이제 평론의 영역에 있다가 준 정치인의 근육으로 바뀌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바뀌나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예. 정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제 스스로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섞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20세기 유럽 3인주의 이후에 진보 정당의 갈 길이 뭐냐에 네. 대해서 조금 궁색한 부분이거나 업데이트되지 못하거나 혁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만의 위기는 아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보수 우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다시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주의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알려진 것과는 저는 거리는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국경을 높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개방 통상 국가를 원하는 그 어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가 생각했던 비전이랑 미국이 좀 달리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든 자유주의든 뭐가 사회민주주의든 간에 모두 지금 기존의 이념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잘 대답을 못하니까 좌우가 넘나들지 좀 약간 포퓰리즘을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정치의 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세기 유럽 3인주의 국가들의 정책을 패스트 팔로우를 해가지고 좀 많이 국민분들한테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로 좀 설득력을 얻었었는데 예. 이걸 민주당이 또 다 따라와가지고 그렇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처방전을 좀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래도 저희도 지난 선거 때도 한 9% 얻었는데 네. 6석입니다. 예.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요령 부득인 측면도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뭐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때 그 뭐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그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차별성을 좀 보이지 못했나요? 아니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의당도 좀 기득권화됐나 이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보강 못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으로 대표되는 2세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데 좀 연착륙에 좀 실패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연착륙 실패. 네, 예. 그런 자연스럽게 좀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미래를 좀 못 보여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은 6, 7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네. 민주당 대표를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다. 예. 라고 하셨었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진보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진보 정당 노선은 성공했는데 이제 전통 클래시컬한 진보 정당인 저희가 오히려 위기에 처하는 약간 역설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중대라는 표현은 글쎄요 뭐 어떤 쪽에서는 또 국힘 이중대라고 비난까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몸둘 예.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예.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되지 못했다면 저희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연합 정당 그 자체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네. 당내에서도 의원들 중에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실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연합의 대상에 대해서 예. 저희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명시된 조직은 녹색당, 지역정당 연합, 민주노총 정도거든요. 예. 나머지 진보정당이나 제3지대와 관련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지금 다양한 의원들이 다른 얘기를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거 당원 설문조사를 통해 당원의 인식을 확인하겠다. 그런 그렇군요. 상식적 당 운영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의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짧게 한 말씀만. 저는 우리 사회에 독자적 진보정당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간에 네네. 그게 다양성과 미래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유권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이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네. 유효한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비대위원장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손양호라고 합니다. 이 볏짚가마니에 소금을 넣어서 3년 이상 숙성시켜가지고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에는 모든 곳이 세계 최고의 갯벌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러주는 갯벌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갯벌이 있는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모든 지역의 국산 천일염은 최고의 품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소금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사서 잡수세요. 커피 2잔 잡수지 마시고 소금 1kg 사시면 1년 동안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잡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분들을 연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산 천일염을 만들고 있는 연부들은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밤 새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판을 저녁마다 청소합니다. 그 애를 써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천일염 만드는 연부들을 위해서 좋은 소금, 국산 천일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능일인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오전에 비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우선 서해안부터 비가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서쪽 일부 지역의 경우는 천둥, 번개, 돌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년 기온 수준을 넘나드는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예년 기온 수준인데요. 낮을 변곡점으로 해서 내일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전주 10도 등 6도에서 16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해안과 산지를 위시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하나 오늘 오후 서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수험생들은 해상 날씨를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영남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4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분석에 앞서서 일단 의원님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지금 뭐 험지출마 이런 논란 막 벌어지기 한참 전에 의원님이 부산 지역구를 스스로 포기하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예. 그때 입장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당이 영남 정당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걸 이제 수도권 정당으로 바꿔보겠다. 예.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몸을 던졌고 예. 또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진정 대통령을 위한 길이 뭐냐.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걸 좀 네.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그 관련된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일 중진 험지 출마를 압박해온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제는 제가 보기엔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데 그 워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대통령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 네네.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뭐 험지 출마 거듭 압박했는데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대통령까지 이제 언급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제 언론은 소위 이제 뭐 좋은 표현 아니죠 윤핵관이라 그랬고 이제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다. 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사실 윤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지면 과반이 안 되면 사실상 정부가 그냥 뭐 무너집니다. 이제 윤 대통령 공약, 미래, 대한민국 미래에 윤 대통령이 기여하는 게 사라집니다. 뭐 레임덕크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켜질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사실 힘들어지는 우리 국민이에요. 정치가 혼란해지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야당도 그렇다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여당도 없고 사실상 정부 부재의 상태에 모두가 패배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국가도 실패하고 국민도 실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 과반을 넘는 것은 비단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면 예. 몸을 던져주라 하는 게 희생해야 이제, 된다. 예, 예. 전 그 대통령 쪽 메시지 받았던 그 인현 위원장 얘기 보면서 하태경 의원님 말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 사실상 예.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실제 해체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좀 일맥상통하는 흐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윤핵관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적 의미로 쓴 건데 예, 예. 그게 이제 단순 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그 이제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 코치였던 거예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일에 대해서 예, 예. 대통령한테 자문을 해주고 대통령도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이제 도움을 정권 받고. 집권 전반기에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예. 근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임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고 예, 예. 더 이상 이제 코치가 네. 필요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뭐 이슈별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이제 전담 코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가 별로네 예.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코치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시기 시차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튼 그 계속 험지 출마 요구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분이 일단 두 명을 내가 꽂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예. 나는 서울 안 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윤 대통령 쪽 메시지 받았다는 얘기하기 전이긴 하지만 예. 그걸 밝히기 전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뭐 주민들 대거 동원한 행사까지 열면서 새 과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 쪽 메시지 받았던 인 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 그 대통령실 쪽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장 의원이 대통령 의중을 알고도 반대할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부산 지역구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장 의원도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네. 고민이 깊을 것이고 예. 저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정의 중심에 있었고 네네. 그래서 좀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인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과 의리를 저는 지킬 것이다. 결국은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일 그 인 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에 불편한 기색, 부정적 입장 계속 드러냈고 어제도 또 뭐라 그랬냐면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 그랬냐면 총선은 당 지도부가 지휘하는 종합 예술 작품이다. 뭐 맞는 얘기긴 한데 다시 말해서 혁신은 건거나 해라. 뭐 정말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한다. 그립을 세게 잡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김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용산의 뜻을 어떤 거스르는 그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김 있는데. 대표의 어제 발언은 예. 이제 본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본인 이제 김 대표가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약속했던 것은 네. 정권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예. 정권을 주겠다는 건 혁신위 결정은 이제 지도부에서 통과시키겠다,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는 정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김기현 지도부랑 이뇨한 혁신위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죠. 이뇨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위급 상황에서 데려온 이제 소방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불나고 있는데 혁신이 소방수 역할이 사라지면 네네.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도부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혁신위의 가장 큰 숙제가 네. 이제 그 소위 이제 뭐 친윤 핵심 주류 주로 이제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이죠. 이분들에 그렇군요. 대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라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김기현 대표도 살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살고 같이 사는 길이다. 저희는 이 수치를 좋아해서 어쨌든 이 김 대표나 장 의원 같은 분들이 전격적으로 변화를 보일 가능성 수치로 보시면 50%는 넘는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50% 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대의에 그 동참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기현 대표는 50% 넘을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워낙 세게 이야기를 해서 거의 이미. 대통령의 항명하듯이
뭐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워딩도 예, 있었죠. 그래서 너무 센 표현을 해서 예.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 대표는 50% 넘는 것 같은데 장 의원은 50% 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 예. 네.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압박 배경을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 등판용 레드카펫이다. 김기현 대표 이준에 정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앞서간 발언이고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이준에 김기현 대표가 정리될 거라는 이야기는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끝난 뒤에도 이준에 정리될 거라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란 말을 좀 자주 쓰시는 쓰고, 편이군요. 그러니까 뭐 2주 있다가 또 2주 뒤에 정리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근데 지금 이제 대표 어쨌든 체제가 그렇게 뭐 쉽게 이게 막 확실한 정리된다 것은 이것도. 김기현 대표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네네. 김기현 지도부 정리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여튼 뭐 아까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 여튼 인 위원장은 중진 친윤들이 결국은 100% 움직일 거라고 본다. 여기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쓰셨어요. 어떤 시점에 물꼬는 터질 거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너무 재촉하지 마라. 예. 너무 서두른다, 급발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너무 이르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도 좀 늦었다. 사실은 강서 보궐선거 직후에 네네.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 하는 생각이고. 타이밍을 약간 놓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으면 늦을수록 그 효과는 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요 뭐 이제 효과 말씀하셨는데 또 그 관련 효과 관련해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1, 2주 정도 됐는데 중진 불출마니 험지 출마니 얘기들 하는데 이런 거 국민들에게 생각보다 별 감흥 없다. 차라리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별개 문제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미는 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당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그런가요?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정치인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내려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어쨌든 그 희생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쨌든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했어요. 김 대표에게는 정권을 준다고 영입해놓고 대표가 혁신이 비판한 건 자가당착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말씀했고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템포와 톤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비난이라기보다 지적에 가까운 건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템포 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간도 또 급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전화 거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템포고 뭐에 대한 톤인지 그리고 또 이제 코치를 사람들이 해주시면 또 모욕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지역구 의원 오래 해보셨으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진짜 인생을 건 건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또 아닐 거예요. 그죠? 원래 혁신이라는 게 어떤 아픔과 진통을 동반합니다. 네네. 그게 불가피한 것이고 그걸 무서워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어떤 혁신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더더욱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을 추진하다 보면 누가 혁신에 저항하는 세력인지 사람인지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국민들이 알게 되죠. 네네. 또 이뇨한 위원장이 광폭 행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나 봐요. 자기 정치한다. 사실상 비대위원장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한테 정권을 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처럼 하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거네요. 비대위 같은 혁신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정권을 준 거잖아요. 이게 정권 혁신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지도부가 있지만 그 비상혁신이죠. 비상혁신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 그 전자에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같은 혁신이가 맞는 말씀이시고 그걸 뭐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의원님하고 좀 직접 관련되는 얘기이긴 한데 혁신한 3호 청년 전략 지역구에 대해 의원님께서 부산 해운대갑을 1호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예. 오늘 최고위에 보고가 될 텐데 향후에 이제 당 지도부 이게 수용할 것 같습니까? 예, 청년 전략 지역구는 수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여성 전략 지역구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정당이 이제 6070 어르신 정당에서 2030 청년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네. 여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청년 45세 이하 사실 그렇게 청년도 아니에요. 45세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처음 출마할 때가 이제 45세 이하였는데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전략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오디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중계하면 예.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께서도 예. 아 저런 식으로 후보를 뽑는구나. 굉장히 공정하다. 그 과정이 지지율을 높이는 과정일 겁니다. 젊은 층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거네요. 뜻 있고 또 의지가 있는 예. 어떤 결심이 서 있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할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어떤 지지 끌어내는 게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혁신위 얘기 좀 했고요. 신당 창당 쪽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당 복귀. 각각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1, 2, 3번. 근데 제가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 밑에서나 공개적으로나 계속 좀 도와드리고 있고 네네. 저는 우리 당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진짜요? 최근의 발언들은 되게 세던데요. 세죠. 물론 항상 셉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나가게 되면 예. 별도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되면 예. 우리 당도 큰 타격을 입지만 이준석 대표 신당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공멸하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공멸은 다 같이 망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나름 역할을 정확히 이제 부여받고 네네. 하게 되면 이제 동반 상승하고 상생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나 참 답답한 게 이준석 예. 신당 만들어 나가도 상관없다. 예.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 가면은 둘 다 타격을 입지만 예, 예. 이준석 대표는 회복할 수 있는 타격을 입고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과반 안 되면 남은 임기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나이도 있고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입니다. 네네. 그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대표가 서울 선거에서 책임지면 좋겠다.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준석 신당 뭐 만들어 나가도 상관없다는 분은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있으면은 걸맞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선거랑 비수도권 선거, 특히 영남권 선거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문법이 다릅니다. 선거 문법이. 예. 그래서 짧게 어떻게 다르죠? 수도권 선거는 이제 중도 청년 보수가 예, 중심이고요. 예. 영남권 전통 보수가 중심입니다. 전통 보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수도권 선거 전략위원장을 부여하고 네네.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권을 부여하면 예. 수도권 선거 이준석 대표처럼 잘 치를 사람 우리 당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선거는 이준석, 유승민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치르면은 우리가 과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제 그거는 유승민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예, 유승민까지 같이 한다. 예. 그건 이제 그 의원님이 바라는 그 시나리오고 만약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대로 이준석 신당이 꾸려진다면 그 규모라든지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신당 자체가 가져갈 의석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 예. 비례 중심일 거고요. 예, 지역구에서는 쉽지 않고 예. 특히 뭐 공천 탈락자들이나 좀 김병민 그럴 거고요. 최고위원은 영석이란 전망을 내놨어요. 물론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잘 혁신하면 예, 예.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비례는 가져갈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예. 이준석 신당이 얼마 가져간다가 아니라 예, 예. 우리 당이 얼마를 잃을 건가.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1, 2% 여기 1차이로 지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서 최소한 4, 5%는 가져갑니다. 4, 5%. 그럼 우리가 한 3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습니다. 수도권에서. 아, 그렇군요. 이길 수 있는 거를. 네네. 그리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예.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걸 잃고 네. 부산에서도 아마 이준석 신당이 따로 생기면
지금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인데 예. 이게 한 8명 이제 이렇게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짧게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잠시만 나눠볼게요.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례신당 창당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또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연대 가능성 내비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있거든요. 정해진 건 없다는 선을 긋긴 했지만 예. 그 두 사람이 연대한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예. 뭐 그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까지 해서 예. 소위 조추송 비례정당 예. 하면 비례 1번 보통 여성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비례 1번, 네네. 비례 2번은 조국, 예. 그리고 뭐 비례 3번 내지 4번은 송영길, 네네. 뭐 3번, 4번 이후부터는 남녀 반드시 안 지켜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라면 추조송, 네. 추조송 사람들은 비례정당이 조추송이라 그러는데 근데 순서는 추조송. 1번이 이제 여성이니까 예, 그렇군요. 추조송 비례정당이 생길 겁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일인가요? 근데 이제 이런 정치 구태가 계속 강해지면 네네. 이제 우리 보수 내에서도 정치 혁신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저 봐라, 우리가 혁신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치 전반 불신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여야의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렇죠. 정치 전반에 좋은 건 아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국민들이 정치 불신만 강해지고 네네. 그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곧 1교시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다 고사장에 들어가 앉아 있을 텐데요. 네네. 조금 뒤인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 영역 시작을 합니다.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이렇게 있고 또 제2외국어 한문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5시 45분에 다 시험이 끝나고요. 다행인지 오늘 일단 수능 한 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지금 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날씨는 괜찮네요. 예. 이번에 수능 치르는 수험생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총 접수 인원이 50만 4,58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사실 3천여 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저출생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N수생이라고 하죠. 요즘 N수생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이렇게 합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재학생은 32만 6천여 명이고 졸업생이 이제 한 16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생이 18,200여 명. 그러니까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5.3%인데요. 네. 이게 96학년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대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재수생, 삼수생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항을 좀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도 그럼 우리도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뭐 반수생이라고 또 하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이제 하는 다시 시험 경우인데 본다. 예. 네, 그렇게 대학을 걸쳐놓고 치르는 응시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수능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을 후배들이 응원한 장면 옛날에 참 익숙했는데요. 네네. 코로나 기간 사라졌었잖아요. 예. 올해는 어땠나요? 이제 응원 열기가 예전 모습을 많이 되찾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응원 도구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고사장에서 많이 복격이 됐고 네. 또 하루 전날이죠. 어제 이제 예비 소집장으로 향하는 선배들을 응원하는 이 후배들이나 이 선생님들이 하는 그 장행식이라고 있어요. 예. 이런 이벤트들 굉장히 또 응원 도구 준비해서 활발히 진행이 됐고요. 네. 지금 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이 원래는 그 감염된 응시자들을 위해서 분리 시험장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같이 위드 봐요? 코로나니까 같이 예. 봅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이 KF94 마스크를 좀 꼭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 사실 의무는 아닌데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마스크 하면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그렇죠. 확인하겠네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코로나 피해를 볼 것 같다고 하면은 본인이 써도 괜찮다. 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정말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겠어요, 수험생들. 그렇죠. 네. 수험표 들고 가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데 올해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는 이제 30일까지 수험표 제시하면은 이벤트 대상 뭐 5가지 음료에 한해서 뭐 사이즈로 올려준다든지 네. 뭐 그리고 또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종합이용권 최대 한 43%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요. 예. 지금 프로농구 10개 구단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 삼성과 부산 KCC를 제외한 8개 구단은 예.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 하니까요. 농구장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네. 또 2개 구단 앞서 2개 구단도 뭐 할인은 해줍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 업계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해놨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면 또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좀 편안히 좀 즐겨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 빈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빈대가 대유행이라서 전국 현황판 만들어서 대책만의 분전 와중에 쯔쯔가무시 환자도 또 급증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뭐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빈대가 유행하더니 또 쯔쯔가무시 환자도 급증해서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털 진드기를 뜻하는 그 일본어에서 기원한 질환입니다. 털 진드기. 예. 지금 최근 4주 동안에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또 병의 예. 매개체가 되는 그 털 진드기 수도 3배 이상 증가해서 지금 비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이 털 진드기 수는 33.6%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빈대도 난리인데 쯔쯔가무시까지 좀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병은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네,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물린 다음에 열흘 이내에 발열, 발진, 오한, 두통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린 자리에 이제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치명률은 대신 높진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증상의 강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털 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서 이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11월 이번 달이죠. 네.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선의 예방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할 때 이 밝은색 긴 소매 옷을 입고 네네. 그 양말, 장갑 꼭 착용하고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이게 네. 풀밭에 이제 옷과 신체가 닿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진드기 기피제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꼭 털어서 세탁을 해야 하고요. 네. 이 몸에 진드기나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지금 또 이게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심 증상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도록 좀 권장을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예. 그죠? 이번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그룹 방탄소년단이 네네. 유엔 총회에서 이제 3번이나 연설한 바가 있어서 이건 지금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세븐틴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무대에 선 거예요. 네. 유네스코 하면은 뭐 국제 뭐 기록유산 문화유산 이런 거 지정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공연 무대가 아니라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특별히 세븐틴이 간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세븐틴이 이제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요 데뷔 네. 7주년을 기념해서 그 뭐 지구촌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부금도 전달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동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 이 세븐틴이 전 세계적으로도 BTS만큼 또 인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좀 한번 연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4민족 그룹인데 대신 네네. 한 6명만 대표로 그렇군요.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장윤선 기자와 신인규 위원장의 깊이 있는 정치 현안 분석이 있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주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순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을 꼽으라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일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 무슨 뜻일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원조 윤핵관들이 다선이고 또 네. 당에서의 영향력과 또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 보니까 네네. 좀 정계 은퇴 내지는 지역구 이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은 순순하게 또 자리를 비울 생각이 또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이지만은 이제 총대를 메고 아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힘이 없다 보니까는 대통령의 윤심까지 뭐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이 대통령에게 사당화됐다라는 느낌을 더 자백을 하는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참 이 사당화와 그 의원들의 기회주의가 맞물려서 국민의힘은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인요한 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있는 전권이 뭐냐. 네. 실제로 그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부여된 전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상 어제는 기자들 사이에 인심이 윤심이요, 윤심이 인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100%라는 표현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실제로 혁신안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반영된 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영남 중진들 불출마하고 그리고 윤핵관 불출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난 여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핵심인데 그 청소가 잘 안 되니까 네.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 파워 게임이 상당히 세게 붙고 있고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리더십 흔들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를 띄워놓고 본인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한 자중질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친윤계 의원의 아주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힌 장제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아닙니까? 이 두 분이 특히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게 꾸준히 내왔고 김 대표도 이제 이틀 연달아서 그랬거든요. 그 장제원 의원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세도 과시했어요. 그렇죠. 또. 예. 그래서 이 바뀔 그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 뜻이 그렇다면 이거를 거스를 본인가 뭐 이런 뭐 궁금증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 지도부 관계자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 못 이겨요.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지만 오래 못 가서 아마 정리하는 쪽으로 될 겁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이 정부 만든 1등 공신이고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데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모는 게 말이 돼라고 해서 지금 본인은 항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나요? 그렇죠. 예. 항거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 뜻을 알면서도 항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기 전략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이긴다. 결론은 그렇게 그렇죠. 대부분 기자들이 거기에 많은 표를 던집니까? 예, 대체로 못 이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상 안 떠나겠다. 뭐 영원산악회 뭐 4천 몇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세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보시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장제원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세력도 있고 오히려 당내 기반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힘이 세면 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뭐 수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혹자들의 논의만 있지 뭐 대통령이 힘을 가져가지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정리한다? 그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리를 한다라는 것인지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당내에 이런 권력 투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인요한 위원장이나 김기현 대표는 부분 배역이고 그러니까 조연이고요. 주연은 누구냐면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을 사당하는 주체고 또 당에서는 장제원 의원 기회주의로 처신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정권 초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 지금 이제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 장제원, 장제원 대 윤석열로 분류되는 이 대결이고 결국에는 파워 게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적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집권 이제 2년 차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당에 대해서도 그립을 장제원 의원을 통하지 않고도 한번 쥐어보겠다. 지금 이런 논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뇨한 혁신위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던 것은 당무 독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뭐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있어왔던 뭐 당대표가 정리되는 과정 뭐 등등을 볼 때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과정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무 독립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내년 총선에서 100% 상향식 공천제도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그런 그 국민의힘 여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해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환호받고 했을 수 있고 물론 당내에서 반발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명분에 있어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영남 중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영남 중진이나 그리고 또 윤핵관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여기서 왜 밀려서 죽을 수는 없지라는 판단들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버텨서 누가 끝까지 가는지 한번 어디 해봅시다라는 상황까지 온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윤핵관이 그동안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쭉 있었지 뭐 정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로 와 있는 것이고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누가 갈지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 대표나 장 의원 포함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튼 그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물꼬를 트고 시작은 될 거다. 그렇게 보세요? 떠밀리는 방식은 뭐 앞서 이제 그 신인들 떠밀리든 어떻든 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중진들 험지 출마가 제로다. 그러니까 윤핵관들, 그러니까 소위 말 원조 윤핵관들의 중진 출마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이 불가능한 게 이분들은 당에서 컷오프를 시키든 어떤 정리를 해도요 지역구에 나가면 무소속으로 당선할 수 있는 저력은 있는 분들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기반도 당연히 있고요. 무소속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러날 가능성은 전 없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왜 지금 어렵냐면요. 국민의 뜻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민심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한 노골적 사당화 이거 그만해라. 그리고 기회주의로 그동안 처신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분을 데리고 와서 대권주자 만들었던 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도 청산해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모두 하면 좋죠. 그럼 국민의힘이 아마 일당될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못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내의 기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칼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대통령의 뜻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사당화를 또 인정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의 그 계속 골마 터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도구다, 대리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인요한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것을 또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떠한 일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결말은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11월을 버티지 못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저는 그냥 혁신위원장 자리에서는 좀 그만두시는 것으로 항의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비대위원장이 오겠죠. 뭐 누군가를 세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상당한 시나리오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시나리오가 돌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김기현 지도부가 곧 마무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뭐 한동훈 전 장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되면 사실 인요한 혁신위가 뭐 어떤 장관 혹은 뭐 한동훈 장관이 됐든 뭐 원희룡 장관이 됐든 뭐 어떤 장관이 맞는 비대위 체제로 당이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버티게 된다면 처음에 나왔던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 뭐 이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자기 지역을 지키겠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영남 중진들 그러니까 뭐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불출마 요구를 받던 분들도 싹 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자기 배지 지키는데 연명하는데 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종국의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수사로 할 겁니까라고 했는데 그 방법도 동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물꼬를 틀 건가 안 틀 건가 이거와는 별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험지 출마니 그다음에 그 불출마니 이런 게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로 체감하지 않는다.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라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희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돼야 그것이 감동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의 퇴출되다시피 물론 저는 그 퇴출에 대한 의견이 높다는 것도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방식을 그런 식의 몰아내기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누굴 내보내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럼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사당화에 대한 문제를 방지를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 다 나가고 나면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내의 이런 노선이나 예를 들면 당내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정리가 먼저 선결적으로 안 되면은 어떠한 정책을 이야기를 해도 메신저의 타락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박사님의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책보다는 일단 이 당내의 민주성
이 정당의 생명력을 먼저 지키는 노력을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독립이고 당내에 있던 기회주의에 대해서 당내 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뭐 가계빚 안정 뭐 강조를 했지만 은행 연체자가 52%가 늘었어요. 그리고 3분기 전체 가계 대출이 6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중 채무자는요 1년 사이에 3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뭐 이런 정도의 심각한데 대통령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당내 투쟁에 몰입돼 있고 정치 중심으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또 지금은 살짝 바꾸긴 했죠. 민생 얘기를 많이 하죠. 민생 얘기를 많이 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 보궐선거에서 17.15% 표차로 지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소통 그다음에 민생 당신들부터 현장에 가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 전까지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민생보다는 이념에 있다가 선거에서 지니까 아이쿠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기조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손에 잡히는 어떤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의 효능감 이런 건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려면 좀 생각이 바르고 뭐 당내 투쟁에 골몰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에 충실한 그런 기회주의자들만 득실거리는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 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얘기도 자기 기능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용기 있게 언급조차 못하는 그런 비겁한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약간 신당 창당 얘기로 좀 가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총선 중책을 부탁한다 해도 당으로 돌아갈 수 뜻이 없다는 취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뭐 대통령이 나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것만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100%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방금 출연하신 하태경 의원은 그 말 자체만 그거 볼 게 아니라 자기는 돌아올 가능성 절반은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인 거취 문제를 놓고 이렇게 2주 이상 논란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12월 27일인가요? 아마 날짜를 그렇게 못 박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한 40일을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60일 동안 그러면은 한 정치인의 거취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결정을 해서 발표하면 될 일이지 이걸 이렇게 소비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이준석 대표는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결정을 했으면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당내에 돌아올 것이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서 여건이 되거나 기회가 조성이 되면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안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저는 탈당을 할 것으로 저는 뭐 거의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이제 남은 40일 아마 이 얘기를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여는 지는데 그렇게 해서 신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피로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엄청난 기대감을 부풀려 놓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높은 기준을 만약에 충족을 못 시킬 때는 또 그것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라는 그 정말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 그때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걸로 계속 소비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이준석 대표에게도 전 좋지가 않다. 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미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남 중진을 향해서는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을 했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는 서울에 있는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함께 같은 정당을 하기에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언론에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수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으로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뭐 공동체의 가치 실현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다 청산이 되고 본인이 들고 있는 깃발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큰 판에서 합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에 있는 국민의힘에 뭐 비대위원장을 준다, 뭐 공천관리위원장을 준다, 뭐 이러저러한 직을 준다고 해서 뭐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본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뭐 돌아와서 난짝 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신인규 위원장께서도 신당 창당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야 저는 지금 되나요? 창준이를 예. 결성을 했고요. 제가 예, 창준이 위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총선에서 제3지대의 어떤 파급력 한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전망하세요? 우선은 뭐 지금 제도의 문제, 선거 제도의 문제나 뭐 국민들의 여론, 그동안 삼지대를 한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국민들의 실망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실 정치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동안의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권력의 이합집산 내지는 권력 나눠먹기 내지는 지분 쪼개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제3지대 내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심에 들끓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시대 정신, 그 다음 시대가 반드시 다뤄야 할 아젠다와 가치들,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신뢰만을 심어줄 수 있다면은 저는 폭발력은 매우 무서울 것이다. 마치 댐이 무너질 때 균열이 가면요,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이 기득권들이 안 깨질 것 같지만은 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만큼 양당의 지금 정치력과 체력은 상당히 저는 허약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고향 안동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현실화될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 취재를 해보면 안동이라는, 뭐 정성호 의원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간판으로 치른다라는 입장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전체 지휘해야 되는 총사령관인데 안동이라는 지역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험지인데 험지로 간다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거기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은 미지수이고, 두 번째는 전체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동에 파묻혀 그렇죠. 있다. 예, 갇히게 된다. 안동에 갇혀서 TK에 갇혀서 결국 다른 걸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손과 발을 묶는 행위와 같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명계 입장에서, 그리고 또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민주당 인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민주당에게 TK는 그냥 버리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에서 돌려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TK에서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열린 거다. 그런데 또 버릴 거냐? 그러지 말고 TK에 예컨대 이제 대규모 편대를 좀 구성해서 예컨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뭐 TK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좀 세트 플레이를 한다면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왜 그런 도전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당내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라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거일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윤핵관들에 대해서도 저도 신뢰를 못 갖지만 그분들의 거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통하지도 않고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욱 의원도 나름의 충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뭐 가른다고 갈 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더 당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아무리 이재명 대표 뭐 거취에 대해서 TK 나가라고 한다고 그 통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는 없는 얘기다, 저렇게 봅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송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전화해서도 뭐 정 안 되면 비례정당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추송, 뭐 조국 전 트리오.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할 거냐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에게 확인해 봤을 때
최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 발전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복귀하려는 뭐 이런 시그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저는 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뭐 약간의 욕설을 섞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건 좀 오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에 그리고 또 그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 대표까지 여기만 그런 중진의 정치인으로서 할 만한 품격 있는 정치는 아니다.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대표고요. 또 지방선거도 서울시장 나갔다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해서 이제 아마 많이 사적으로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도로 풀고 국회에서 검찰을 잘 감독할 문제지 개인의 분풀이 대상으로 화풀이 대상으로 선거가 이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공사 구별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불출마 약속을 했습니다. 총선 불출마 라고 이미 기사가 다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바꿔버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송영길 대표는 총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시는 게 어떠실까? 그리고 말도 좀 너무 험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송영길 대표님답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조추송 리스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민주당에 득이 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은 없죠. 왜냐하면은 저분들이 중도 호소력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출마를 별도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표를 잠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선거 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악재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출마할지 말지 그리고 당을 만들지 말지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 어떤 형태로 든 챙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좀 자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질문을 받는 걸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질문하면 그것 말고 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당히 그럼요. 부담이 되고 사실은 앞서 말씀 잘 해주신 대로 중도 소구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뭐 개혁의 딸들 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검찰총장 탄핵 논의 그 번복하는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 공식 입장은 그랬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시기에 친명계 사이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던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장 기자님 그 어떻게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 말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아니 내가 원내대표인데 내가 모르는 탄핵안이 있을 수가 있냐. 물론 저 김용민 의원이 하는 검사범죄 TF 차원에서 논의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에 최소한 한번 확인을 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 품격에 맞게 그래서 정말 보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무부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은데 혹시 뭐 틀릴지 몰라서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A4 용지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1탄핵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과정에서의 매끄러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6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